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들 경선 온라인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에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됐는데 그야말로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 과연 어떻게 점수가 결과가 나올지 이것이 전체 판도를 또 결정지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건 이제 권리당원들에 대한 투표입니다. 선거인단은 이제 9월 10일인가 그때 하죠. 온라인 투표로. 그래서 오늘 권리당원이 민주당이 한 69만 정도 발표된 거에 따르면 69만 정도 되는데요. 충청권이 낮지가 않아요. 8만 7천 명인가 6천 명에서 수도권 호남 다음에 4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의 성향을 보면은 상당히 개혁적이죠. 레디컬 리버럴 같은 개혁적이고 또 정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지탱하는 상당히 중요한 대두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이 투표 결과가 이제 발표되지 않습니까? 세종 다음에 이게 세종 전에 발표되죠. 그래서 이게 발표되면 결국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향배가 드러나는 거죠. 어느 후보를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또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꼽는다 그러면 이제 충청권의 특성이죠. 충청권이 이제 역대 선거를 분석해 봤을 때 충청권이 상당히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지역의 어떤 예측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꼽는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상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는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얼마 전에 KSY인가요? 근데 이 조직력에 있어서는 좀 딸리는 걸로 나와요. 특히 이낙연 후보 쪽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충청권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권리당원, 당원, 대의원들도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과연 조직력과 지금의 어떤 이런 판 굳히기겠다 대선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 이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의 특히 권리당원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느냐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민심과 그리고 조직력을 앞세운 당심 그렇죠. 이것이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거의 같은 흐름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같은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회 경선,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으로 하는 게 당심이라면은 사실상 그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인단 투표는 사실은 이게 민심으로 봐야 되는데 왜 오늘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번 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투표하는 결과가 12일 날에 일반 당원 권리에 일반 당원 투표에 이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6명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6명 다 사실 충청권 연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지금 뭔가 충청권을 차별화할 수 있는 공약이라든가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나는 충청의 사위라고 얘기하고 사실 여기다가 세종시 의사당을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충청 총리내 발탁하겠다. 그리고 메가시티내 구축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놓고 보면 충청에다가 거의 올인하는 현상인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대세론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름짓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과반이냐 아니면 10% 이내 각축이냐 여기에 따라서 40일간의 순회 경선 전체가 흐름이 바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당심이 민심을 이렇게 별도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당심의 결과가 민심을 흐름을 유도하거나 그런 이끌거나 하는 그런 선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여기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틀간 가 있고 지금 이낙연 후보는 나흘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 정말 눈에 띕니다. 이 충청권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송도한 후보자 인권위원장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인권위원장의 청문회인데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일단 송 후보자 본인이나 여당은 이 지사 사건 자체가 좀 공익 사건이었다. 그 성격이 강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청문회에서 송도한 후보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후보 지사 때 그 변호를 맡은
어떻게 된 거냐. 네. 돈을 받고 했느냐, 어떤 무료를 했느냐, 무료였으면 김영란법 청탁 위반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송도원 후보자는 그거는 법조계라든가 민변의 관례대로 나중에 명단 한 명 정도를 올렸을 뿐이다. 그것이 뭐 적극적인 변론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관련문을 보고서 의견 정도 제시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게 뭐 김영란법 청탁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청문회 결과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결국 이낙연과 이재명의 싸움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낙연 후보는 이 네거티브 공세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네거티브, 이낙연과 이재명의 네거티브. 왜냐하면 이재명은 1위고 이낙연 후보는 쫓고 있는 2위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대립 구도를 보면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 봤을 땐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지사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캠프에서 오늘 정도 얘기한 거라면 그거는 그런 네거티브로 가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불리하다.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구도로 가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또 이재명 지사 측은 또 이제 또 즉자적인 반응을 전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사안이라든 근거가 확실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수그러들 텐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당신 이낙연도 뭐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것이 다른 구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혹시 그 공직자 무료 변론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사례는 좀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상당히 프라이버시적 측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렇게 올려놨다는 건데요. 자기 이름만 올려놨다. 그리고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그것까지 예를 들면 김영란법의 청탁으로 들어가는지 글쎄요. 네. 이 검증과 네거티브의 그 모호한 경계에 대해서는 각 후보 캠프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 건에 대해서 또 선을 넘었다 아니면 그야말로 검증일 뿐이다라는 또 견해가 엇갈리면서 양 캠프 모두 싫어하는 명락대전이라는 말이 다시 또 등장된 상황입니다. 이게 네거티브 3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가 백제 논쟁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2라운드가 이제 이른바 황교익으로 인한 이제 지사직 찬스 논란이었는데 1라운드에서는 백제 논쟁으로 조금 호남의 지지를 받았다가 이낙연 후보가 역풍 맞은 게 바로 그럼 노무현 탄핵 때 투표했느냐로 오히려 거꾸로 또 뒤통수한방을 맞았어요. 2차전 때도 황교익 사건으로 좀 몰아세웠는데 근데 또 친일 논란으로 사실 또 부모랑도 맞았어요. 네. 이낙연 후보 측이.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 좀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조금 강경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하다 네거티브 하다가 그럼 이제 송두환 후보자 검증까지 끌어들이면 이게 자살골 아니냐. 결국은 송두환 검증 그 청문회가 이재명 청문회가 돼버리고 네. 이재명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송두환 후보는 거기에서 잘못하면 실정법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제공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의 굉장히 항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확전되지 않을 수도, 유 교수님 말씀대로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저는 경선보다 나중에 본선 가면 더 위험해져요. 예. 왜냐하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은 걸 신고 안 했다. 만약 내부적으로 줬다. 막 이러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송두환 그 변호사가 이제까지 한 거 보면은 한 건당 100만 원 이상이 다 넘었는데 그럼 굳이 이 건만 그럼 자기가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를 다 검증해 이걸 한번 훑어봐 줬는데도 그냥 무료로 해줬다? 이거는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이제는 내부 경선이 아니라 본 경선에 만일 이재명 후보가 공선 후보가 돼서 가버리면은 예. 저쪽에서는 상당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의 확전 양상은 이제 의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이재명 캠프 측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아니면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확전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3라운드는 대단히 좀 내부적으로 뼈 아팠던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호남 표심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홍준표 의원 호남권 지지세를 동력으로 선두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바짝 추격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것도 호남 유권자들의
보수 정당 후보를 정하는데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 상황들도 흔히 겪지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주 진짜 예외적 상황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호남이라든가 2030, 40의 지지를 얻을 만한 그런 이슈 파이팅이 있었고 아니면 그런 어떤 지금 선거 구도가 형성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지금 나타나니까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이거 역선택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골목대장 선거 뽑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지지라면 그게 호남이든 그게 2030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든 게 다 나의 확장성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국민 경선이라는 것은 역선택에 대한 언제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국민 경선을 택하는 거는 이제 민심을 보겠다는 건데 이제 얼마 전 김재원 의원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듯이 난 추미애 후보를 찍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정당이 그럼 우리 정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에서 어디까지의 당원과 어디까지의 국민 경선을 해둬야 되느냐라는 이게 논란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룰은 서로 지키자고 있는 건데 네. 현재 룰은 지금 100대 70, 30, 50이거든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9월 5일로 예정된 선관위가 주관하는 전체 후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 그럼 홍준표 후보가 말한 대로 내 확장성이니까 문제 삼지 말고 기존 룰대로 가져와. 예. 이게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당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당원들이 또 여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역선택에 대한 반작용도 있으니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논란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날이 9월 5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호남발 홍준표 의원의 이른바 인기몰이. 예, 하여튼 일단 내부 권력 투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후보들끼리 아주 그러면서 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또 거기에 초점화가 되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여론조사에 원래 강하려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라든가 최재형 이런 분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더 국민 여론조사에 강한 것이고 당심에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더 강한데 이 거꾸로 된 거죠 지금은 서로 거꾸로 하자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왜 도입했느냐라는 측면을 국민의힘에서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국민의힘이 정당 자체가 상당히 흔들렸잖아요. 흔들리면서 결국은 국민의 지지,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해서 국민의 어떤 지지적 참여를 끌어내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그거에 초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도 100% 여론조사 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100%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동안의 정당적 위상이 굉장히 흔들렸던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관심을 갖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저는 이제 보궐선거에 이길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걸 역선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국민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상당히 퍼센트를 줄인다든가 또 역선택을 해서 당신은 누굴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누굴 국민의힘을 지지합니까? 이런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러한 원래 국민의힘이 노렸던 그러한 국민적 지지 참여,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우려가 들고 그리고 과거에도 민주당을 보면 이 역선택 문제가 있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왈가왈부했는데 워낙 표본조사상에서 이제 미미하단 말이죠. 비율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고 그것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지 않고 대부분 세대별, 지역별로 다 나누잖아요.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 만에 하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굴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기표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기표행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대선 본선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 유승민 후보 이렇게는 제가 네. 보기에는 실례로 사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유 교수께서는 그 역선택을 해도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이 생각했던 그런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 정당의 존재가 약화된 부분들을 국민적 대중적 지지를 넓히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완전히 약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선 본선에 가서 상당히 제가 보기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경선 룰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일단 이 조항을 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고 있잖아요. 최근 조사 보면 KSOI 조사에서 4.2% 정도 차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선택 조항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큰 아마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재형 후보가 아마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 측은 범보수 야권에서도 일단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당원으로만 좁혀오면 또 훨씬 또 앞서 나가고 이런 상태인데 최재형 후보 측이 사실은 4명 안에 들어서 일단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9월 15일 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2위와 그러니까 이른바 명락대전처럼 우리가 경선 구도 프레임이 짜지잖아요. 양강 구도로. 이 양강 구도에 최재형 후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굉장한 초반에 국민의힘이 가졌던 선거 경선 전략에서 약간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관위가 그러면 좋다 흥행이냐 아니면 후보들 간의 조정이냐. 근데 여기서 너무 큰 파열음이 나게 될 경우는 경선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불리를 따지는 건 분명히 따지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 여기에 몰입하면은 그 또 후보 자체가 대승적으로 비치지 못하고 너무 룰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이해관계, 유불리에 너무 따지는 짜잘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또한 대선 후보로서 저는 굉장히 이미지에 또 안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얘기하다가 5일날 선관위원회에 맡기는 그런 좀 후보들의 그 모습이 크게 보면 국민의힘의 흥행을 위하거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언론중재법.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 골자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다음 달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그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여야 4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4명, 8명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 법안을 어떻게 좀 바꿔볼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겠다라는 거고요.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극하게 대치를 했던 여야가 무엇이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합의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도 간략하게 좀 듣고 거기 싶고요. 주요 변수를 작용하고 있는 데가 언론이에요. 언론 노조, 언론 단체. 예.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 언론을 누가 더 우호적으로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그러한 정치적 이해득실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내온 그런 뭐예요? 언론과 뭐 민정해서 8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 언론과 적대적 관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늘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피해라는 문제, 국민의 피해 문제. 그걸 이제 헌법에서는 인격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권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 문제는 이번에 협의체가 구성됐으니까 거기서 언론 노조라든가 언론 단체 또 언론학자하고 얘기해서 뭐 독소 조항이 있다 그러면 취재의 어떤 자유와 위축을 하는 부분들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구체화시키면 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근데 그게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야가.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어떤 그 실생활에서 국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 그러니까 결국 징벌적 손배제가 나온 거는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손배제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의 피해는 상당히 큰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드러난 문제지만 언론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인터넷 등록된 언론사가 9,700개 등록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엄청난 수예요. 근데 이 언론에 의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중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거를 제도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또 언론에 대한 어떤 신뢰, 불신 문제가 또 같이 결합돼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하는 요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걸 반영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회의 균형성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27일 날 재상정한다 그러는데 언론의 자유 문제는 독소조항이라 불분명한 부분을 바꿔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후자에 얘기한 이런 국민의 어떤 이런 기존 제도권 언론에 대한 어떤 피해 문제 또 신뢰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의 균형성이 발전되고 또 언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로 간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당이 이제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급선했느냐. 저는 사실 대통령 국정 부담이 좀 원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9월 3일 날 예산안이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 때 그 국정과제 법안이 100개가 지금 상정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걸 이번에 전격 처리해버리면은 강행 처리해버리면 야당 협조 얻을 수 없어요. 문정부 마지막에 국회가 파행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려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도층의 이탈을 좀 우려한 것 같아요. 많은 원로들도 지적했고 야당 특히나 이제 진보 야당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역시 우리 강성 지지층만뿐만 아니라 우리 중도도 좀 생각해야 된다. 아마 그런 고려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여기서 의미를 찾는 거는 여야가 그동안 공수처법이나 여러 가지 법안에서 벼랑 끝에 대치해서 결국은 강행 처리해버렸는데 예. 이번에 마지막에 한 달을 더 유예를 두는 서로 이 숙려 기간을 갖는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여야의 어떤 협치 같은 경우 조금 여기서 가능성을 봐서 한 달 동안에 어떤 법안이 숙성되는 건 차후의 문제를 치고라도 상당한 저는 정치력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예. 과연 이제 27일에 본회의 상정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뭐 민주당이 이번에 이걸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함도 있었고 그리고 좀 뭐 사회라든가 언론 노조라든가 특히 이제 언론 노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답답한 측면을 와 있을 거예요. 자기 부정이 되는 상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설득이라든가 협의가 좀 더 있었고 내부에서도 좀 예열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 딴소리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반대하거든요. 이 완전히 반대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전에 봤을 때 언론을 국민의힘 쪽으로 우호적 분위기로 가져가면 대선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걸 폐기하자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근데 국민의 요구가 분명히 있는데 언론 피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합의를 안 해줄 겁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양보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조항 자체도 빼겠다, 고의 네. 조작까지 빼겠다가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언론 단체를 내세워서 같이 중재하자, 협의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취재 선진화 지원법이 있었을 때 그때 이명박 그 당시 야당도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언론 재갈 물린다,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보수 언론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기자 프렌들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당히 언론 노조에 대한 탄압과 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어났잖아요. 상당히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있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글쎄요, 이 국민들이 그런 과거 경험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해주는 것이냐라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과거 경험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제가 반론을 잠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유 교수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법이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치르지 않고 바로 문광위에서 법사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이라는 게 3대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당하냐,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 자체도 정당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입법에 관한 해당되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느냐. 네. 이 세 가지가 다 결여된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너희들이 대안을 안 냈다. 그래서 못했다. 이건 사실은 너무 한쪽에 대한 저는 이렇게 비난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낸 것은 야단 욕을 먹어 마땅하지만 여기 이 법안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구성 자체와 출범하는 자체가 의도가 굉장히 계속 고쳐나갔어요. 이건 뭐냐면은 완전하지 못한 법안이 시작된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뭐 나중에 또 이런 토론의 기회가 더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벼랑 끝에서 양보한 게 맞고 이제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유튜브를 단속하는 정보통신법이라든가 이런 개정안 그다음에 우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한 법안들 묶어서 같이 한번 대안 내놓고 함께 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한 달여간의 시간이 더 주어진 것들이 그런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신문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 좀 정말 그야말로 언론 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좀 논의를 가야죠. 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 한 달의 시간을 참 소중하게 네. 잘 활용하면서 여야가 다시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